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행사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을 모실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죠? 이 영원한 청춘의 멘토,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19대 대선 후보 안철수 후보님을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여러분들 참 만나서 반갑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대학 교수로서 젊은 청년들 만나면 즐겁게 농담하고 같이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이었었는데, 이렇게 대선 후보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아직도 뭔가 어색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에 이제 한 달이 채 못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뭐가 제일 이렇게 예상과 다르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생각해 봤더니 그 방명록 쓰는 일이었습니다. 상상을 못 했는데 가는 장소마다 방명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글씨를 정말 못 씁니다. 글씨를 못 써서 컴퓨터를 빨리 배웠어요. 그런데 방명록에 이제 직접 이렇게 써야만 되는 경우가 많길래 삐뚤삐뚤 썼더니 이제 뭐 안철수 폰트 글씨체라고 인터넷에서 나오곤 해서 참 난감하기도 한데, 아마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난관이었었고, 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보람 있는 일도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반올림이라고 그 반도체 공장에서 이렇게 그 직업병 얻으신 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언론의 주목도 그렇게 받지 못하고 이렇게 찾아주시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찾아가서 그 중에 환자 한 분을 배웠죠. 그랬더니 이제 곧 그 해당 대기업에서 또 그분이나 그 반올림 측과 만나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잘했던 일 같아요. 한 달 만에 이렇게 선거 결과가 아니라 선거 과정 중에도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구나, 그런 참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트위터 시작한 거 아세요? 그 트위터 예전부터 쓰긴 했습니다. 사실 초창기부터 트위터를 쓰긴 했지만, 그때까지는 방송에도 출연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인터뷰도 20년간 했던 인터뷰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는 통로로, 그러니까 트위터를 제 이야기를 하는 통로가 아니고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는 통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꽤 이제 오래 했던 편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쌍방향 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마치 PC통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PC통신 제 기억에 아마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던 그 해 아마 그 겨울 정도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요즘 제가 섣불리 말했다가 뭐 몇 달이 틀렸다고 막 공격을 해서 그런데 그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요. 하이텔이 등장하고 하면서 PC통신 시절, 그리고 그때가 또 제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만들 때와 시기가 또 비슷해서요. 그때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시절 생각들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기분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오늘 아주 짧은 강연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는 시간인데, 아무래도 오늘 드릴 말씀이 지금 대선 후보로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야 할, 열어야 할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출마 선언문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달라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정도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제 정치가 뭐 여러 가지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자꾸만 격차가 벌어져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격차라고 생각하는데, 사람과 사람 간의 격차, 성별 격차도 있고, 그 다음 세대별 격차도 있고, 빈부의 격차도 있고, 산업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격차도 있고, 지역을 보면 지역 간에도 격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격차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되는가? 우선은 정치가 풀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가 이 문제를 풀려고 사람들이 계속 바랬는데 풀지를 못하고 오히려 서로가 이제 당리당략으로 싸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이 사회 문제를 풀려고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그 커다란 권력들을 다 줬는데, 특권들을 줬는데, 오히려 민생 문제를 풀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달한 거고, 그게 아마 작년 서울시장 선거 시점을 기화로 해서 폭발한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다 이제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민생 문제 해결해 달라는 요구인데, 그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첫 단추가 정치가 바꿔야 된다고 시작이 된 게 이제 지금 현재 전체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들이 바뀌어야 되는가, 저는 세 가지를 꼽고 싶어요. 첫 번째는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협력의 정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대통령부터 시작을 하죠.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보시면, 저도 이제 이쪽 일을 하면서 이제 헌법을 새롭게 계속 보게 됐는데요. 헌법의 가장 첫 부분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고, 그 다음이 국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와요. 즉, 우리나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런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국회이고, 대통령은, 행정부는 그것을 받들어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는 그러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소통하고, 더 이상 대통령이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회부터 이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해야 되고, 대통령이 그것들을 이제 제대로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대통령 말고 그 다음으로 국회 법을 보시면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표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보시면 양대 정당들이 당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 당론에 따라 표결하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라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고, 그게 국회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서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소신대로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환경이고, 그게 법에도 어긋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보시면 정말 존경할 만하고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이 그냥 돌격대가 되는 거죠. 거수기가 되고, 그리고 열심히 체력 이렇게 길러서 앞에서 막는 역할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참 벌어지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 18대 국회 이제 돌이켜보면 18대 국회 보면서 저도 절망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사실 절망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한번 어떤 거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다수당인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거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야당은 그걸 막으려고 국회문 걸어 잠그고 수일간 농성하고 몸싸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예산 통과되고, 또 재벌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그 부자 감세 법안 날치기 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국회의원들은 사실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을 때 당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라고 그 한 분 한 분 뽑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비민주적인 관행이 바뀌어야지 정치가 바뀔 수 있다. 헌법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서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그리고 또 정당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대의 민주주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모으기도 힘든 데다가 또 보면 각 개인들의 의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공통점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사람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게 정당이에요. 그래서 정당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의견들을 모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 정당이 대신에 이제 그 정치에서 여러 가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를 내면서 이제 정당 정치가 이제 확립이 되는 게 대의 민주주의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여전히 민주주의 원칙대로 대의 민주주의라는 게 존재하는데 점점 동떨어져 가죠. 국민들의 의사와 이 대의 민주주의가 동떨어져 가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절망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서 지금까지는 그랬겠지만 지금 자꾸 동떨어지면 이제부터라도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공천권 같아요.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래서 소수의 권력자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그것들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천이 저도 이제 보면서도 참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공천은 정치인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많은 이런 투쟁들, 격렬한 투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투쟁에 휩싸이다 보면 국민이 안 보여요. 지금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냐면, 공천권이 좋은 인재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파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 정치인들은 아무리 사명감 있고 좋은 분도 자기 소신에 따라서 정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낡은 정치 세력이 아니라 국민들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신선한 정치 신인들을 원하게 된 것도 다 거기서 연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국민들 요구를 정말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소수 권력자들에게 집중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특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정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특권들을 내려놓는 건데요. 우선 저는 대통령이 되면 특권 부분 상당 부분 내려놓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가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막강한 그런 그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가 되면 그동안 신세진 사람들에게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제가 특권을 안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부터 대통령이 되면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국회와 정당도 저는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4.11 총선 직후에 양당에서 국민에게 제일 처음 한 약속이 뭔지 기억하세요? 스스로 특권 내려놓겠다고,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특권들을 내려놓겠다고 양당에서 경쟁적으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은 그 중에 내려놓은 특권이 있나요? 그때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어느 순간 이야기가 들어가 버리고 아무 지금 내려놓은 특권도 없고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유권자인 국민을 속인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지금이라도 국민들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도 권력을 줄이고 특권들을 내려놓고 또 국회와 정당도 마찬가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은 내려놓고, 그러면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층들도 자기가 가진 정당하지 못한 특권들을 내려놓을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이제 가장 중요한 바뀌어야 될 점, 저 나름대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상식적인, 정말로 상식적인,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이렇게 여쭤보면 다 답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선거 캠프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민의를 반영하는 정책들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그 고민 끝에 열린 네트워크 형태의 포럼, 내일 포럼을 이제 만들게 됐었죠. 거기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정책 만들 때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 10여 분 초청해서 어떤 방에서 열심히 그분들끼리 논의해서 정책을 냅니다. 국민들에게 보여드리죠. 그런데 예전에 사회가 단순했을 때는 그런 것들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열 몇 분이 해당 분야를 모두 다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다른 분야와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현장에 맞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즉 옛날에 했던 방식이에요. 그건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방식은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이미 현장에서 여성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여러 가지 교수님들 연합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미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거기서 스스로 이런 정책이 있으면 정말로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용하면 그게 오히려 맞는 방향이라는 생각이었죠. 물론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정책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교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해 단체와 충돌하거나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채로 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거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형태가 아니라 전문가분들이 모이기는 하는데 커다란 방향만 설정을 하고
실제 정책들은 현장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정책들을 정교하게 다듬고 충돌하는 부분 교통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새로 재배치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게 미래의 이제 정책 방향이라고 보고 저희 선거 캠프가 전부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포럼의 이름이 내일이에요. 어제, 오늘, 내일의 내일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일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참여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형태들의 실험을 하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자면 국민이 원하는 걸 중심으로 저는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여기 나왔고 강력한 저항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 다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빚진 적도 없고 따라서 명분 없는 타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엄청난 장애물들이 있지만 저는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개혁을 이룰 생각입니다. 그게 아마 그것이 아마 국민들이 저를 정치로 불러내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 부름에 부응했으니까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후보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직까지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직접 세종대학교 학생 여러분과 이 후보님께서 이 직접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번 행사는 이 세종대 학생회와 이 안철수와 해피스가 공동 주최해서 기획한 행사입니다. 초에는 문화 공연과 함께 국민과의 대화로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선거법 상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타깝게도 이 행사를 강연과 현장 질의응답으로만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 문화 공연을 기대하시고 오셨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세종대학교 학생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선관위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따라서 이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이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질문은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요. 또 너무 뜨거운 호응도 살짝만 자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자리를 이동해서 조금 더 친숙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후보님 요즘 정말 바쁘시죠? 예,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잡니다. 그래서 이 아기 피부가 유지가 되시는군요. 네, 후보님 오늘 이 대학생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날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마음의 각오 단단히 하고 오셨나요? 예. 네. 네, 아마 곧 이곳의 열기가 아주 후끈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미리 자켓도 좀 벗으시고 좀 자연스럽게 좀 즐기실 준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추운데. 네, 이 후보님 감기 걸리시면 혹시 제 탓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찰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민감한 시기인 만큼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문은 조금만 피해 주시고요. 이 학생 여러분의 재기발랄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께 받아볼까요? 네, 이쪽 분 먼저 이 마이크 전해주시겠어요? 예, 손 드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후보님께 질문을 하고 싶어서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는 현재 음악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후보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모두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하는 일에 있어서 존중받고 그 수고와 능력을 인정받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의 음악 산업에 문제가 많은데요. 노래 한 곡을 앨범 한 장을 만드는데 수백 수천만 원의 돈이 들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는데요.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한 곡당 1,000원에 팔리면 약 700원을 제작자가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이나 엠넷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요. 한 곡당 60원에 팔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에서 20원, 레이블에서 20원, 제작자가 20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음악인들은요 끊임없는 궁핍 속에서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더 발전할 수 있는 음악 인재들도 줄어들 텐데요. 음악 산업도 모든 예술의 모든 분야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더 발전하고 세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뮤지션으로서 미래 프로 뮤지션으로서 후보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유사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프트웨어를 했기 때문에 요즘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이야기들이 하죠.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골목 상권과 대형마트 간의 그런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 이런 이야기들도 되는데 저는 항상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왜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 이야기만 나오고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유통구조 사이에 불합리한 건 안 나오느냐, 저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음악이 대표적이고 또 영화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런데요, 말씀하셨듯이 애플의 아이튠스 같은 데서는 30% 정도만 애플에서 가져가고 70% 정도 이제 돌려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음악도 마찬가지고 아마 앱들, 어플리케이션들도 이제 마찬가지 구조인데요. 우리나라는 그게 비율이 바뀌어 있을 뿐더러 더 열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의 목표 자체가 예를 들면 재벌 개혁이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정당한 재대가를 받게 일하게 해주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는 점에서 볼 때는 이 점도 저는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만들 때 꼭 포함할 생각입니다. 네,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의 이 질문이었는데요. 또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 끝에 분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후보님 강연을 공동 주최하게 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08학번 정담비입니다. 일단 우선 저희 지금 세종대학교가 시험 기간인데 많은 학생들이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약간 제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고요. 곧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많은 대학들이 대학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매스컴에 많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물론 그런 평가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근데 평가 지표에 취업률의 비중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에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던 대학은 더 많은 분야를 공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실상 대학에 와보니 이런 취업을 압박받는 그런 기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많이 좌절했는데요. 대학 교육을 직접 경험해보신 안철수 후보님께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좋은 해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교육에 대해서 또는 전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 인식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들은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선은 한번 거시적으로 보죠. 거시적으로 보면 교육만 바뀌어서 한계가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교육도 우리 한국 사회라는 거대한 구조 속의 하나의 종속 변수입니다. 즉 뭐냐면 일자리들이 만약에 대기업만 일자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대학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도 결국은 이제 대기업 취업을 위한 쪽으로만 자꾸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대우를 잘 받는 그런 직종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차이가 좀 심해지면 그렇게 되면 전부 모든 교육들이 거기에 따라서 줄을 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육은 사회의 구조 속의 종속 변수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교육이 제대로 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생활이 영유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대기업만 좋은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가도 어느 정도 자기가 뜻을 펼 수 있고 창업을 해도 한번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러면 지금처럼 대학 교육이 왜곡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 가장 거시적인 담론 수준에서 보자면 사회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일자리를 제대로 잘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런 방향만 있으면 대학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서 바뀔 거다. 이런 거고요. 그것만은 안 되죠. 근데 왜냐하면 그건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되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고민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학에 대한 평가 시스템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취업률 위주의 그런 평가 시스템이 저는 꼭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평가 시스템 자체는 바뀌는 게 옳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바람직하게 바뀌어야 될 그런 사회 구조도 염두에 두고 그다음 또 대학 교육 본연의 목적이 있어요. 대학이 직업 교육하는 장소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가 오히려 더 거기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또 2년제 예전에 전문대학이 사실은 그런 쪽에 가까운 거니까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평가 잣대도 새롭게 정의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4학년 2학기 취업을 앞두신 분들의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지만 언급하셨듯이 그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취업을 바로 코앞에 둔 학생들은 사실 중소기업에 가자니 대기업보다는 연봉이 너무 작고 또 이 사회적 인식도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취업을 선택하려고 하고 눈앞에 둔 학생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예. 참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데요. 일단은 결국은 지금 현재 사회 구조는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척박한 그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가장 나쁜 시나리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거기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게 지금 학생들이 당면한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그 몇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자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제 그 문제부터 사실 짚어봐야 되는데 자기가 정말로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이 적성에 맞는 사람들은 그 굉장히 소수지만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이렇게 꼭 내가 이걸 해야만 되는지 그런 생각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30대 직장인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컨설팅 회사에 다녀요. 남들이 보면 번듯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일단 자기가 지금 4학년 2학기이긴 하지만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노력은 그 대학교 시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계속하고 계속 찾아가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는 사실은 그거 찾는 게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 제가 처음 경영자가 된 게 33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경영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경영이라고 생각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경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남들만큼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내가 경영자로서 남들만큼 할 수 있으리라는 걸 모르고 죽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끊임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4학년 2학기니까 당장 그 직장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끊임없이 자기가 맞는 일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은 게을리하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고요. 그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두 가지 같이 해야죠, 사실.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그 정 안 되면 그 이렇게 자기가 갈 수 있는 중소기업도 한 번은 찾아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정책들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면 일단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그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이 몇 년 이상 근무하면 그분들을 이제 그 공무원 채용할 때 더 우대를 한다든지 또는 대기업에서 그런 사람들을 채용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대기업 쪽은 제가 취소 대기업은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만 하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그 국가 경영할 때 실제 실무자로서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기회가 저는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취업 준비로만 그렇게 계속 그 공백기를 두는 것보다는 다른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노력들도 사실은 하셨으면 좋겠고요. 힘든 건 사실은 압니다. 그게 또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도 사회적인 압력이 커져서 비정규직은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만 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 도저히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존립이 저는 견디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도 앞으로는 이제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되리라는 그런 희망 섞인 생각을 하면 최소한 앞으로 향후 3년 내지 5년 후에는 고생하신 만큼 능력만큼 제대로 대우받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자꾸 조금씩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황만 보고 판단하시기보다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바뀔 거라는 생각하에서 한번 또 이렇게 기회들을 그냥 내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학생분들에게 현실적인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손 들었다가 잠시 주춤하신 분,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4학년 마지막 학기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저 방학에 인턴을 하게 돼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은 이제 4학년 친구들의 고민이 취업, 방금 말씀하셨던 취업의 격차인데요. 그 내용이랑 비슷한데 막상 저희 회사도 약간 규모가 작은 회사라 지금 팀장님이나 이렇게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도 다른 회사의 연봉 격차 때문에 옮기고 싶어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미 취업한 친구들과 이제 연봉을 비교하다 보면 다시 취업해야지 하고 2년 안에 다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마다 연봉 격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연봉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건 당연한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그 격차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또는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커져버린 그런 격차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우리나라에서 기업 수로 99.9%의 기업이 중소기업입니다. 300만 개. 그런데 그러면 저기 0.1% 정도가 이제 대기업인 셈인데요. 그쪽 연봉 격차가 너무 심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이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저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격차를 좁히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열망이 나타난 게 그 경제민주화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만 머물러 있어요. 지난 통계를 보면 1997년 이래로 중소기업에서 시작했는데 대규모 기업군이 된 기업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그 이동이 차단된 구조. 그래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계속 머물러 있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망하지 않고 그냥 가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창업을 해서 기업을 키울 때 그 구성원들이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매년 안녕구소가 2배씩 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기업보다 월급이 적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직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이 커지기 시작하면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옵니다. 즉 기업이 1년에 2배 정도씩만 커져버리면 그 전에 팀원들이 팀장이 될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지루한데 다른 새로운 일이 생겼는데 검증 안 된 외부 사람 뽑아서 그 훈련시키기보다는 내부 사람 이동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러니 구성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엄청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월급 더 받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성장하는 회사에 있을 때는 월급이 안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 되게 사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일들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선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때문에 이익이 안 나게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그냥 그 작은 상태 그대로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중소기업도 가만히 거기만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 다음이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모든 중소기업 혜택이 한순간에 전부 없어져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단계가 없다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세 번째로는 어느 정도 기업이 커가려면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수준을 넘기가 힘든 법인데, 그런 3가지 분야만 이렇게 고쳐주면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잘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 관행들 잘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혜택보다는 적지만 그 대기업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혜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도록 도중에 중견기업이라고 구분을 하나 짓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정부에서 R&D의 비용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고 국책연구소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를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을 하게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기업 쪽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자체 연구소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꼭 정부의 그런 연구개발비나 또는 국책연구소 도움이 점점 필요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그러니 이걸 아예 이쪽으로 트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제대로 된다면 그러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면서 정말로 많은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그 임금 격차도 지금처럼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대신에 뭐 대기업에서는 하나의 부품처럼 일하는데 중견기업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러면 뭐 거기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 앞쪽에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어디 있나요? 예, 앞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생명공학과 08학번에 다니고 있는 곽승진이라고 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를 하실 때 수년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연구를 하시고 낮에는 의대 교수님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까지 갔다 온 북학생으로서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초심을 잃고 흔들리고 멘탈이 약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정진하셨는지, 혹시 슬럼프에 빠지셨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겨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새벽 3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새벽 3시 5분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누가 시간 재서 공격할까 봐. 그래서 요즘 보면 야 이거 뭐 초등학교도 이렇게는 안 싸우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힘든 때 많죠. 사실 보통 젊을 때 이제 생각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든데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을 하면 정말로 나는 얼마나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책을 많이 쓴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책 쓸 때는 막 희망을 가지고 한번 멋있는 책을 써봐야지 하고 책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책 쓰는 일이 정말로 어려워서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써도 원고지 한 페이지 잘 못 써요. 잘 쓸 때는 또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가는데 어떨 때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 뜯어도 이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날짜는 다가와요. 출판사와 이제 약속을 했던 날짜가. 그러면서 이제 출판사에서 담당 직원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뭐 미안하다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다음부터는 전화벨 소리만 나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도망다니고 막 그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왜 책을 쓴다고 결심했을까? 나 이 책만 끝나면 내 평생 다시 책 쓰나 봐라. 그러고 겨우겨우 끝내요. 그래서 힘들게 끝내서 이제 원고를 다 주죠. 2주쯤 지나면 우편물이 와요. 우편물을 뜯어보면 제가 쓴 원고가 실제로 책이 돼서 이렇게 와요. 내가 쓴 원고가 책으로 탄생한 그 책을 자기 손에 감촉으로 느끼고 만지는 순간 그 느낌은 정말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뭘 쓰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도 매일매일 힘든 건 똑같아요. 정말 단순 반복적일 수도 있고
가끔씩 막 절망감도 들고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나, 옛날에 그 재미는 없지만 편안했던 일을 버리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후회도 되고 매일매일 힘들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끝에 나온 그 책처럼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성취했을 때 그 느낌,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 결과가 아주 힘들고 고되지만 나중에 그걸로 용기를 얻어서 계속 이제 한 발 한 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그 용기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과정 중에 이제 그 초심을 잃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견디느냐, 다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견디기 힘들 때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저 같으면 걸어요. 그냥 걷다 보면 한참 걷고 그냥 정처 없이 걷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길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한눈 파는 사이에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예전에 이제 회사할 때 제가 책에도 쓴 것 같아요. 그 안철수의 생각 책에서도 썼던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풀리고 견딜 수 없을 때 서초동에 있었던 사무실에서 뛰쳐나와서 정처 없이 걸었어요. 그래서 서초동 지나서 교대역 지나서 강남역 지나서 저 위로 올라가면서 역삼역 지나 나중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제 코엑스 나오고 설릉역, 강남 삼성역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 아마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으면 이제 좀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철 타고 다시 서초역 돌아오거나,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지갑 안 가지고 나오면 다시 걸어서 4시간 걸어서 다시 오거나 그러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빨래를 한대요. 열심히 빨래하면 다 잊어버린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겪으면서 맷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생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만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가지면서 스스로 조금씩 맷집을 길러가는 과정이, 그게 살아가는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후보님 강연을 여러 번 듣지만 날이 갈수록 개그 실력이 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예, 아까 일어나셨던 분, 질문 드릴게요. 마이크 내주시죠. 예, 이쪽.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컴퓨터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진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후에 기존 정치 세력들의 음해를 되게 많이 받으셨잖아요. 뉴스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리 큰 뜻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을 알아주거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정치인들과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생각들이 저는 한순간에 그냥 또 사라져버리구나, 또 사라져버릴까 봐 좀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라면은 이 정책들을 펼쳐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난관들을 헤쳐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네. 예, 음해들이 있기는 했는데 보통 보면 이제 많이 쓰는 게 5% 정도 사실이고 95% 거짓말을 섞는데요. 그게 이제 조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떨 때는 0% 진실에다가 100% 거짓말을 섞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틀림없이 아니 땡 굴뚝이 연기 난다고 했는데 아니 땡 굴뚝이 연기 나는 곳이 정치권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힘을 얻은 것이 예를 들면 무슨 그 논문 표절 같은 거 있잖아요. 전혀 이제 사실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논문 써본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사실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워낙 판단력들이 좋으셔서 그런 건 금방 아시잖아요. 금방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큰 저한테는 힘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정치를 하고자 결심했던 이유가 국민들의 지지였었고 지금도 정당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국민들의 힘을 믿고 지금 가고 있어서요. 저는 국민들 믿습니다. 그럼 다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이 앞쪽에서 손 들어주신 분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좀 떨리네요. 네, 저는 교수님이 더 친숙한 것 같은데, 안 교수님 반갑고요. 네,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계층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제가 어린 동생이 있는데,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참, 이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예전에 화제가 됐었던 노스페이스를 입는 학생들과 아닌 학생들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하고 뭔가 계층이 생기는 그냥 평등한 교육이 아니라 뭔가 그런 초등학생 아이들마저도 계층이 생기고 끼리끼리 놀게 되고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는 좀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 시장 경쟁 체제에 뭔가 길들여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저도 교수님 호칭이 참 더 좋기는 한데 옛날에 제가 첫 직장이 이제 대학이었어요. 그때 이제 느낌이 제가 딴 것 못하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밖에는 없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부를 하는데 월급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맞는 직업이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교수를 이제 버려야 됐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만드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어서 이제 사회에서 부른 거죠. 소명을 다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제일 맞는 직업이었는데 이제 버리고 이제 안연구소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서울대, 카이스트 교수로 오게 됐잖아요. 그때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서 사회적인 소명은 이제 할 바를 다 했고, 다시 원래 제가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교수직으로 왔어요. 근데 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한 다음에 사표를 여러 개를 냈죠. 그래서 안연구소 안랩 이사회 의장직도 사표 내고 그 다음에 서울대 대학원장직도 사표 내고 이제 서울대 교수직도 이제 사표를 냈는데 교수직 사표 낼 때가 제일 슬프더라고요. 근데 사회적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됐던 일이어서요. 이제 그런 생각이 아까 교수님이 더 편하다고 하신 말씀 들으면서 났던 생각이고, 이제 계층 간의 이동이 차단된 사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즉, 예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개천에서 용이 났던 시대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학생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는데 동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서로. 그런데도 제 세대는 계층 간의 이동이 차단되지 않고
항상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시대고, 그게 그 가능성이 아무리 작아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줘요. 그리고 사회에 활력을 줘요. 그게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계층 간의 이동이 차단되고 기득권이 과보된 사회가 되면서 로마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정말로 아무한테도 좋지 않은 일이죠. 선진국,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데서도 그래서 그런 쪽이 굉장히 문제의식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인 약자 보호하는 영어 표현으로 affirmative action 같은 게 나왔었잖아요. 좋은 예가 법대에서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백인들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 정도는 흑인을 받았어요. 성적이 나빠도. 그러면 성적 좋은 백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왜? 똑같은 공부할 기회를 가졌는데 단지 나는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 나보다 성적 나쁜, 보기에 공부도 못하고 게으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왜 나는 기회를 뺏기는가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적 나쁜 흑인들을 받은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렀죠. 이제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백인 졸업생과 성적이 나빴던 흑인 졸업생들을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어떤가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이 정말로 잘하고 똑같이 사회에 많이 공헌하고 더구나 사회의 다양성에 이제 공헌을 해서 사회 갈등 해소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흑인이 성적이 나빴던 이유가 게으르거나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빈부격차 때문에 못 가졌던 기회에 대해서 그걸 사회가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제대로 기회를 가지면 어느 누구보다도 그 뛰어난 능력들을 발휘하고 우리 사회 화합에도 보탬이 된다. 그런 교훈들은 이미 증명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지금 계층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으면,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성적순으로만 뽑고 모든 걸 다 이제 스펙만 뽑고 이러면 안 돼요. 오히려 정말로 능력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사회적인 약자 보호 우대 정책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와야겠죠. 그래야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겁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아까부터 저쪽 끝쪽에서 한 분이 손을 번쩍번쩍 들고 계시는데요.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네. 예, 저쪽 끝에, 저쪽 끝부분. 예, 안녕하세요. 저는 1, 2학번 새내기입니다. 네, 저는 제 동생이 중학생인데 이번에 학교에서 와가지고 자기 자기 반에서 왕따를 한 명이 당했는데 왕따를 당하고 싸우게 됐는데 겉모습만 보고 처벌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왕따 학생만 억울하게 좀 처벌을 받는 쪽으로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저도 봐온 교실 환경을 봐오면은 그런 게 참 문제의식으로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잘 지도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라던가 학생이나 가해자나 아니면은 왕따를 당한 학생이나 둘 다 상황을 고려하기도 힘들고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잘 지도하고 처벌보다도 어떻게 잘 지도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양쪽의 입장에서 잘 보는 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학교 폭력이 굉장히 불행한 그런 일인데요. 요즘 이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처벌 강화에만 저는 집중이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정말 너무 비인간적으로 아주 심한 그런 경우들이 자꾸만 등장하는데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 강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정말 지나치게 잔인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처벌 강화하는 쪽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동시에 병행해서 과연 이게 피해자 가해자 학생들만의 일인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보면 거기에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선생님, 학교, 그리고 학부모, 교육청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다가 공동 책임이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 있고 더 크게는 경쟁 위주의 입시 구조 그런 것들까지도 다 사실은 고쳐야지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단기적인 그런 처벌이라든지 학생들 입시에서의 불이익 말고도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 미리 알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학교 입장에서도 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그런 일들을 막는 노력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의무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 시간들을 이렇게 배정하면 학생들의 폭력성이 많이 완화된다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운동이라든지 또는 예능 교육이라든지 또 이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장문도 포함해서요. 그런 시간들을 꼭 입시와 관계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꼭 이렇게 시행하는 방안들,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문제들, 또 이제 입시 교육들이 지나치게 경쟁 위주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체육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체육이 우리는 지금 거의 사실은 시행 안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기는 한데 있는 상황에서도 외국과 우리가 많이 틀린 점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시험을 본다 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똑같이 100m 달리기에서 기록에 따라서 그냥 성적을 매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학기 초에 100m 달리기 기록을 재고 학기 말에 기록을 잰 다음에 얼마나 향상됐는가 그걸 가지고 성적을 매긴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로 서로가 이렇게 경쟁 관계고 같은 반 아이가 아니고 내 경쟁 상대들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에 따라서 평가받는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도입이 돼야 그런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질문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이쪽 블럭에 마이크 전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저는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에서 재학하고 있는 22살 민영기라고 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다수의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뽑을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표소에 가서 무효표를 만들더라도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층 투표율에 비해 2030의 투표율이 낮은 것도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정치 개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큰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연말만 되면 예산안을 가지고 폭력국회를 만드시거나 또 정치인들이 선거 때 공약을 하지만 그런 약속을 당선이 되고 나면 지키지 않는 모습에서 정치 효능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님이 앞서 강연에서 말씀해 주신 대립의 정치가 아닌 협력의 정치,
그리고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 그리고 그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는 그런 정당 등을 말씀하시는 후보님을 보면서 정치 개혁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질문에서도 답변하셨듯이 국민만 보고 진행하겠다는 등 조금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루뭉실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당이나 국회 같은 부분은 대통령 후보님이 조금 무소속이기 때문에 케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정치 개혁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뭐 예를 들면 법안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이 자리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되셨더라도 일부분만이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특이하게도 22살 나이를 말씀하셔서 학년을 말씀 안 하고 왜 나이를 말씀하셨을까 저는 딴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이제 강의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세 가지 정치 쪽이 발전하기 위한 그 세 가지 요소가 그 협력의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은 하나하나 하려면 그 국회의 그런 협력이 필요한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 그 국회에서 그 저와 우호적인 저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이 그 과정 중에 저는 많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국민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실현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두렵다거나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여일만 남은 이제 선거 과정 중이 짧다면 짧죠.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서 60일이면 조선왕조 500년 사건이 다 생긴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데 굉장히 역동적으로 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실현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국민들이 제가 하는 일들이 실제로 법안으로 실제로 실행으로 옮겨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거고 그 과정 중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역시 대학생들답게 젊고 발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간 것 같습니다. 사실 더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이 시간 관계상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 페이스북과 이 트위터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후보님께서 시간 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실 거죠? 예,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정리하면서 이 세종대 학생들을 위한 이 후보님의 마무리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최대한 앞쪽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느낌이 청춘 콘서트 온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많은 학생분들 그리고 그때는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사실은 많이 왔었죠. 청춘이 나이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청춘은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살아가면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행동들을 후회하고 자꾸 뒤만 돌아보면 아무리 육체적으로는 젊은 사람도 청춘이 아니고 노년이 되고 반대로 아무리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아도 계속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은 청춘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춘 콘서트가 2030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때 보면 60대 70대 분들도 저는 많이 오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춘인 분들이 같이 어떤 뜻을 같이 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청춘 콘서트였던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도 정말 그 뜨거웠던 2011년 여름이 그 제 가슴속 깊이 남아있고 또 어쩌면 그 기억이 1년이 지난 후에 제가 대선 출마하게 결심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뒤에서 저는 기여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뵀던 분들도 여기 어딘가에는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분들 모두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또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세종대학교 학생 여러분과 함께한 안철수 후보의 강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바깥이 꽤 춥습니다. 오늘 이 후보님과 나눈 대화의 따뜻함 잘 가지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예. 이 후보님께서 일정상 뒷길로 나가실 겁니다. 가급적 후보님이 지나가실 동안은 자리에서 이 박수로 후보님께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가시는 길에 박수로 다시 한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세종대 강연이 막 끝났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후보는 강연장을 빠져나갔고요. 네, 지금 학생들도 지금 서서히 강연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오늘 강연 제목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미래였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안철수 후보 정치 개혁의 중요성, 그다음에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는 사회적 격차의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정당의 공천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4.11 총선 후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정치권에서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얘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것은 바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들도 자기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치권이 먼저 특권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권이 특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기류가 반영이 돼서 국민들도 자기가 가진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을 때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특히 명분 없는 타협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말이 이제 야권 단일화를 앞두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협상에 오가고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 명분 없는 타협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강조해왔던 것, 그래서 그런 정치 혁신 없이, 개혁 없이 어떤 그런 야권 단일화 같은 협상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염원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만들어져야 야권 단일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개혁을 이루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자신을 불러내는 이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앞을 보면서 걸어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선, 앞으로 60여일 앞으로 나온 대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뜻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사회 구조를 바꿔나간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요즘 대선 행보를 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방명록 쓰는 일이라고 합니다. 방명록을 쓰면서 자신이 글씨를 잘 못 쓰기 때문에 컴퓨터를 먼저 일찍 배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글씨를 삐뚤삐뚤 쓰는 것을 보고 안철수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런 얘기하면서 웃음을 보였고 학생들도 웃으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섣불리 말했다가는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몇 달 틀렸다, 그리고 뭐 몇 분 틀렸다, 이런 말로 공격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 이런 말도 하면서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싸우지 않는데라며 자신을 향한 그런 검증 공세,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 그것을 꼬집는 그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자신을 향해 나오는 그런 검증, 네거티브 관련 검증, 그리고 논문 관련 그런 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곳이 정치권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이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 정치권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논문건 같은 건 국민들이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논문건 같은 경우는 쉽게 그런 그게 진정인지 아니면 정말 표절인지 그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데 국민들이 그런 네거티브 공세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믿는다, 국민을 믿고 나가면은 잘 되고 앞으로 자신의 행보가 잘 되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믿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오늘 김대중 기념사 앞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면서 정치 개혁, 그리고 정권 교체, 이걸 강조했습니다. 낡은 체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오늘 강연에서도 이런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청춘은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 가질 수가 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앞만 보고 가는지 아니면 과거를 계속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지, 거기에 달려있다는 말을 하며 세종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강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강연에 이 강당이 2,000석 정도인데요. 꽉 찼고요. 서서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는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안철수 후보에 대한 관심,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내일 강원도를 방문합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 일정으로 강원도를 방문하는데요. 첫째 날에는 영서지방, 원주, 춘천,
그리고 이회수 선생이 살고 있는 감성마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영동지방으로 넘어가서 통일전망대를 방문하고 그리고 강릉 지역 이런 것들 이런 행보를 이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전국 투어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오마이TV는 앞으로도 대선 주자들의 일정들을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생중계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세종대 대학로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